거죠. 그 어둡게 생체 시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청색광 같은 거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멀리 피하는 게 도움이 되고, 여기 이제 그림이 재밌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낮 시간 동안에 충분한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놓으면은 그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원료가 뭘 가지고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세로토닌의 원료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한 종류인 트립토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트립토판 가지고 만드니까 우리가 굿모닝을 할 때 이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프로틴 우리 드시게 되면 트립토판 보충이 되죠. 그리고 이 세로토닌을 또 트립토판 가지고 만들 때도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굿모닝을 한 달 꾸준히 했더니 나 요즘 잠이 좀 잘 오는 것 같아.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소비자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영양 불균형, 즉 필요한 트립토판하고 비타민 무기질을 어, 굿모닝을 통해서 보충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된 어떤 그 사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로토닌 하면 또 우리가 장 건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95%가 이제 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런 것들을 또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도 도와주면서 그 또 추가적인 또 혜택으로 우리가 잠도 충분히 잘 잘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굿모닝을 필수 아미노산과 프로바이오틱스가 매일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굿모닝이 정말로 우리 건강을 평상시에 잘 지켜주는 그런 하나의 좋은 생활 루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세로토닌 생성도 줄어들어서 우울감이나 불안, 뭐 수면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트레스하고 수면하고의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요. 스트레스가 사실은 만성적으로 불면을 겪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저도 이제 잠자는 것 때문에 상담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대부분 이 스트레스라는 게 요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러면 또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니 스트레스가 원인인 건 알겠는데 그럼 스트레스 없이 살 수가 없잖아. 스트레스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소비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이제 이런 대화도 나누긴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도 빨리 뛰고, 이 결국은 이 스트레스가 어떤 우리가 뭐 숲속에서 뭐 호랑이나 곰을 만났을 때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근육도 도망을 가거나 막 해야 되니까 근육도 막 긴장이 되고 심장도 막 빨리 뛰게 되고 눈도 막 또렷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 불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요가나 명상이나 복식호흡 요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으냐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몸이 근육이 긴장돼도 우리가 수면을 취하기 어렵고요. 마음이 이제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있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근육 긴장으로 연결이 같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걱정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하게 되면 내 몸도 근육도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 물론 영양으로는 마그네슘 같이 근육 이완을 이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뭐 태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벼운 그 복식 호흡, 그다음에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또 수면을 충분히 잘 취하는 데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좋은 잠을 만드는 건강 밸런스에서 고슬립 밸런스라는 또 우리 뉴트리라이트 좋은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면 도움이 되는 그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미강 주정 추출물을 주 원료로 해서 비타민 B군하고 또 도움되는 감퇴 추출물 등 이런 부원료도 이제 함유가 되어 있고요. 특히 어, 고슬립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인체 시험 결과로 또 수면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에서 이 개선이 되었다는 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의 수면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심신의 그 긴장, 근긴장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완화해 주는데 이제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옥타코사놀이라고 우리가 그 집중력과 지구력에 도움이 되는 또 학생들에게 이제 수험생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전달하는 옥타코사놀 제품도 이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하고 또 수면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타코사놀에 보면 부원료로 테아닌이 있는데 이 테아닌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또 F옥타코사놀 같은 것들도 고슬리 밸런스하고 함께 필드에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갱년기에 또 수면 장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년기에는 폐경기 여성들의 한 50% 정도가 수면 장애 경험을 이제 겪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 원인이 결국은 어,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에 폐경기 여성이 수면 장애 경험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여성 호르몬 보충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의 기능성 원료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그 효과를 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수면 장애의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카페인, 술 이런 거 이제 피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같은 거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볼 수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도 단계별로 이렇게 약 처방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3주 이상 복용하게 되면 수면제 같은 경우는 내성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금단 현상도 생기고 해서 이게 더 이제 악화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약물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점검을 해보고 원인들을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면에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부분은 커피 마시니까 잠을 잘 못 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수면을 결정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멜라토닌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숨겨져 있는 부분인데 아데노신이라는 겁니다. 이 아데노신은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 ATP라는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아데노신이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어, 두뇌 활동을 하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이 아데노신이라는 게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이게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쌓이면은 아데노신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신경세포 활동이 이제 둔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데노신이 아데노신 수용체하고 결합하게 되면서 신경이완을 어, 이제 하게 되면서 잠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일상생활 속에 많이 보는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 낮 시간에 굉장히 많이 뛰어놀잖아요. 그 뛰어놀면은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데노신이 하루 종일 몸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쌓여 있으면 저녁에 멜라토닌하고 아데노신 쌓인 거하고 두 개가 같이 작동을 하면 기가 막히게 잠을 잘 잘 수밖에 없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마시면 왜 잠 못 자라는 거는 커피하고 이 아데노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내가 활동을 하면서 하나씩 쌓여가 저녁에 잠을 자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카페인이
아데노신이 정상적으로 수용체하고 결합을 딱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아데노신이 결합을 못하게 카페인이 중간에 싹 가로채기해서 방해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완이 되지 않아서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정도도 다르고 대사능력도 다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게 반감기가 한 3시간에서 7시간, 물론 10시간 이상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잠을 못 자시는 분은 오후에 커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반감기 고려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임신한 여성이나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방광기가 더 길어지니까 커피를 가능하면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 커피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그 하루에 카페인 400ml 이하로 마셔라 이렇게 권장이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커피 한 2잔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두 잔 정도는 또 커피가 건강에 이로운 점도 이제 뭐 있다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대신에 커피를 마시면 물을 보충해서 충분히 더 마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 전에 커피 마시면 체지방 분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적어 놓은 거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이 책에도 보면 좋은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 해가지고 어, 신연휘 리더님인가요? 이 녹색 이거 막 해져 있는 거요. 그거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 보면 수면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잠깐 화면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익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수면이 그만큼 우리가 노화를 또 가속 노화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갱년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년기 증상을 제가 이제 대표적인 증상을 몇 가지 이렇게 안면 홍조, 불면, 피로감, 감정 변화, 근육 통증, 성욕 감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갱년기 증상, 대표적인 증상 이제 여성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갱년기 공부를 할 때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에스트로겐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지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여성 호르몬은 원래 뭐 에스트로겐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 우리가 황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프로게스테론하고 이 두 개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데 이제 오늘은 그 균형 부분 에스트로겐 우세증 같은 그런 호르몬 불균형에 대한 부분 얘기는 어, 하지 않고요. 또 에스트로겐만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돼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은 굉장히 독특하게 수용체가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유방 자궁 난소 요거는 이제 알파 수용체 절대적은 아닌 건데 대체적으로 우세한 경우 이제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뇌 심혈관 간뼈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수용체가 또 선호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표로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와서 알파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자궁의 임신 준비, 생리 주기 조절, 유방의 세포 정식, 간에서는 지질 대사 조절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하고 결합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체지방이 많은 비만인 여성분 같은 경우 유방암 발병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도 있지만
뭐 환경 호르몬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 세포 자체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해서 이 가속 페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정식으로 인해서 유방암이 발병이 비만인 여성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절기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난소나 심장이나 뇌나 폐 이런 데 있는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와 에스트로겐이 결합하게 되면 난소에서 배란 안정화, 심장에서의 뭐 또 탄력 유지라든지 심혈관 보호 이런 부분들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에스트로겐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알파 수용체와 결합해서 작용하느냐, 베타 수용체와 결합해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속 페달을 역할을 하기도 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면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종류가 E1, E2, E3 이렇게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이제 E2 여성 호르몬인데요. 얘는 알파하고 진화력이 높아요, 베타보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들이 생리적으로 어,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이제 에스트라디올이 알파 수용체하고 진화해서 얘하고 결합하게 되면 정상적인 여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타내 주는 그런 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에스트로겐 종류 중에 화이트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부르는 거 있잖아. 얘는 알파보다 베타하고 훨씬 더 진화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그다음에 루바브 뿌리 추출물,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레스베라트롤이 있죠. 그다음 석류 같은 거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알파 수용체보다 베타 수용체와 훨씬 더 진화력이 있다.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합성 에스트로겐 있죠. 그 약으로 피임약이라든지 또는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처방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합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들은 마찬가지로 알파 에스트로겐 중심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우 이게 가속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체요법을 쓰게 되면 가속기 역할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알파 수용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조절적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갱년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족한 걸 알파 수용체와 진화력이 있는 여성 호르몬으로 보충을 할 거냐, 베타 수용체와 진화력이 있는 에스트로겐으로 보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타 수용체와 진화력이 훨씬 높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이왕이면 갱년기 여성도 보충을 하는 게 건강상에도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들 제품 중에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 성분은 라펀티신이라는 건데, 이 성분이 들어있는 저희들 제품이 또 루바 블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펀티시는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성 에스트로겐,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폐경 정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심혈관 건강 보호도 합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조절도 원래 여성 호르몬이 해주던 역할 중에 일부인데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염 작용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 기대 효과로 우리가 루바블렌드를 여성 분들이 또 섭취하게 되면 이런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감마리놀렌산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건 아니에요. 감마리놀렌산은 잘 아시다시피 오메가6 지방산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항염작용, 호르몬 균형, 어, 피부 점막 보호, 신경 안정, 심혈관 건강, 면역 조절, 지질 대사 조절해서 이 감마리놀렌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만 하더라도 진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부 점막 보호라든지 면역 조절 같은 경우는 우리 아토피 피부염 있을 때 감마리놀렌산 또 활용하시는 분들 많죠.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있을 때도 이 면역 조절을 코의 그 피부나 또는 코의 민감 반응 이런 부분들도 자가 면역 질환의 그 면역 균형 조절을 해주는 감마리놀렌산의 역할을 또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역할도 이 감마리놀렌산이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 활용을 이렇게 필요한 때 가마리놀렌산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갱년기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밀크 시슬 추출물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의 효과의 부분인데 요거는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간 건강을 위해서 밀크 시슬 추출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간 해독에 또는 간 세포의 뭐 재생이라든지 촉진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밀크시슬 추출물은 에스트로겐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밀크시슬 추출물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뒷부분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식물성 에스트로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작용을 하고 안전한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고 싶은데 우리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에스트로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이게 그 작용 기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보충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에스트로겐이 과잉될 때는 그걸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설명 내용이 길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데 이걸 약간 혼돈하시는 리더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 하면 그 저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성조숙증 때문에 걱정하는 콩 먹여도 돼요. 뭐 콩 안에 들어있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게 에스트로겐이 늘어나면 애들한테 성조숙증 유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여성들한테는 또 이소폴라본을 보충해야 되니까 프로틴을 말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뭔가 상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리더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부족할 때는 보충하는 효과도 하고 과잉일 때는 그걸 억제하는 효과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갱년기 여성이나 필요에 따라서 프로틴이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만 제가 어,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바브 뿌리 추출물에 들어있는 라폰티신, 그 다음에 포도 같은 이런 데에 많이 베리류에 혈액, 많이 들어있는 혈압, 하나까지 느낌이 많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뉴트리마린 오메가 네, 레스베라트롤, 그 다음에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같은 이런 대표적인 세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세 종류를 활용하고 싶으면 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들 이제 이 제품을 이번 여기에 프로모션 꼭 맞게 하시겠습니다. 숨을 띄우는 물 한 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어, 직접적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거 말고 호르몬 대사 균형을 또 조절해 주는 걸로도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크시슬 추출물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발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건 좀 숨겨진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다 쓴 호르몬들은 간에서 분해를 해서 배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간에서 잘 분해해서 배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배출을 시킨다는 얘기는 간에서 분해를 하게 되면 담즙에 실어서 배출을 이제 하게 되면 얘가 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장 기능이 건강하지 않으면 열심히 다 쓴 호르몬을 분해를 해서 배출을 시키려고 하는 애가 다시 순환이 됩니다. 그 흡수가 다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만 호르몬 대사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잘 흡수해서 분해된 얘가 담즙으로 실려온 애를 체외로 배출을 하려면 식이섬유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서 식이섬유가 호르몬 대사 균형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하는 경우는 간 기능이니까 또 밀크시슬 추출물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감마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서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항염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호르몬 대사 균형에 도움을 받으려면 실리마린, 식이섬유, 감마리눌렌산 요 세 가지를 생각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또 제품군이 있으니까 요거를 앞에 식물성 에스트로겐 보충과 호르몬 대사 균형 요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그림 속에서 염두에 두시고 또 여성 건강, 갱년기 건강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이 많은데 또 이제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몇 페이지 정도만 제가 정리했는데요. 갑상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잠깐 볼까요? 우리는 흔히 갑상선이 있다 혹은 갑상선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갑상선은 감기처럼 어떤 병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목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장패 모양의 분비선이라고 해서 갑상선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속의 모든 기관이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갑상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목에서 기도의 앞쪽에 위치한 갑상선은 가로 세로 5cm로 나비 모양을 하고 있으며 무게는 12에서 20g 정도 됩니다. 정상적인 크기라면 겉으로 봐서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갑상선의 뒤쪽을 살펴보면 4개의 점으로 된 조직이 있는데요. 이를 부갑상선이라고 하는데 인체 내에서 칼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은 여러 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소엽은 20에서 40개의 여포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저장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혈액 속의 요오드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티록신입니다. 이러한 티록신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박동, 세포 성장, 소화 등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의 기능은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 속의 기관에서 조절합니다. 뇌하수체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혈중의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낮으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처럼 뇌하수체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문제가 생기면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의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체중이 줄고 더위를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면 심박동수가 느려지고 체중이 늘고 추위를 많이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에 의해 갑상선 자체가 커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느려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의 기원세포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므로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4배에서 5배 발병률이 높고 20, 3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40, 50대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면역 이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이 다양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요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대해 정확히 알고 목이 부은 것 같거나 음식을 삼킬 때 이물감이 느껴지고 체온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유 없이 피곤한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와 함께 전문의의 진찰을 꼭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 거기 가보시면 내 몸 요 간단하게 이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다른 내용들도 요약된 그 정보는 여기서 보시면 참고가 될 거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의 구조와 역할은 지금 동영상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여기 기도 앞에 이렇게 나비 모양의 갑상선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갑상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요 갑상선의 뒷면 있잖아요. 뒷면에 여기 네 개의 이렇게 점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부갑상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지만 이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부족하니까 분비해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분비를 자극하는 게 TSH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상하부와 내하수체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이제 조절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상선은 여기 앞에 영상에도 이제 그 여포 있고 C세포 이렇게 있는데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세 종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T4는 아까 그 티록신이라고 이름 부르는 이제 원래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면 티록신 요 T4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갑상선을 여기 사이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니셜 앞에 T를 따서 T가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숫자 4, 3 요거는 요드 개수가 이제 몇 개 들어있는지 그거의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3도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분비되는 양은 적고 이 T4가 T3로 전환이 돼서 실제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은 T3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를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또 한 가지 성격이 다른 칼시토닌이라는 C세포에서 만들어진 칼시토닌이라는 게 또 분비가 됩니다. 얘는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그걸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항상성 유지해야 되는 게 체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혈중의 칼슘 농도가 우리 몸이 신체가 유지해야 되는 중요한 항상성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할 때 혈중의 칼슘 농도를 항상성을 유지하는 정상 범위 안에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과 부갑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은 PTH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부갑상선이 페르라는 게 갑상선 앞에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P가 요 부의 의미고 T는
사이로이드의 T고 H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TH라고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칼시토닌과 PTH가 서로 협력해서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분비되느냐는 부분은 앞에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 일종의 이제 관제탑 역할을 하는 거죠. 뇌하수체는 전엽후엽에서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상선한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라고 명령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명령을 받으면 갑상선이 이제 적절하게 T4와 T3를 이제 분비를 하게 되고요. 분비되는 T4를 T3로 간이나 신장이나 근육이나 이런 말초 조직에서 이거를 전환을 해서 T3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T3가 대부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떨 때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적게 분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면 모든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혈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혈중에 들어있는 T3와 T4의 농도를 보고 이 뇌하수체하고 시상하부가 그거를 보고 이제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은데 안 되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면 TSH가 분비가 돼가지고 야 갑상선아 지금 호르몬이 너무 분비가 적은 거야. 너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면서 여기 TSH, S가 자극하는 그 스티뮬레이팅, 자극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혈중에 평상시 정상 수치보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그러면 또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가 서로 협력해서 갑상선아 너 웬일이야? 너무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고 있잖아. 정신 차려. 너무 많아. 조절 좀 해. 라고 해서 TSH 호르몬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선한테 자극이 적게 가겠죠. 그러면 갑상선에, 내가 많이 분비하나 보다 해서 일을 좀 적게 하면서 T4와 T3 양을 이제 조절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 몸의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조절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3와 T4의 차이는 이건 좀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요거 참고로 제가 넣어 놓은 건데 잠깐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갑상선 암도 있고 결절도 있고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기능 항진증하고 저하증을 상담을 아마 리더분들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기능 항진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과다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다해진다라는 거는 대사가 촉진이 막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막 촉진이 되니까 심장도 막 빨리 뛰고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흘리겠죠. 너무 대사가 촉진되니까 이 체중이 막 살이 막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가 막 일어나는 거고 손떨림, 불안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단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기능 항진증이니까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T3와 T4가 이제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 많이 분비가 되니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TSH가 어제 야 분비 좀 줄여 하니까 TSH는 정상 분비보다 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보고 항진증입니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항진증은 왜 생기느냐 하면 아까 영상에서 면역, 그다음에 스트레스, 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라고 하는데 항진증의 거의 대부분의 대표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 그레이버스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체가 항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축구에서 자살골 먹는 것처럼 우리 몸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면역이 균형이 깨어져 가지고 자가 항체가 갑상선을 계속 자극을 해서 호르몬을 많이 생성하도록 하는 게 이제 주요 원인이고
실질적으로 관리 치료는 뭐 항갑상선제라든지 요도용 방사선 요도요법이라든지 뭐 수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기능 저하증은 항진증하고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또 정상 수치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추위도 잘 타게 되고 또 대사가 느리고 이렇게 하니까 심장 박동도 천천히 뛰고 저혈압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부종도 생기고 변비도 생기고 또 피로해지고 피부 건조도 생기고 이런 경우. 그래서 T3, T4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니까 자극을 많이 해서 호르몬 분비를 많이 하라고 하니까 TSH는 이제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원인이 마찬가지로 자가면역 질환이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갑상선에 가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갑상선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니까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 게 이제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신지로이드라는 그런 약을 이제 드시는 분은 기능 저하증에서 호르몬 보충제를 평생 이제 드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솔루션 말씀을 드리면서 갑상선 내용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보신 것처럼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과 저하증이 똑같이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의 균형이 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면역 균형이 깨어진 거를 정상적인 균형점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을 알고 계신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D는 꾸준하게 섭취를 계속 하시게 되면 이 우리 몸 자체가 면역 조절을 해주는 T세포 중에 T 조절 세포라는 개의 작용력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의 그 면역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D는 체질을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4가 T3로 변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셀레늄과 아연 같은 걸 보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 건강해져야지 호르몬 쪽에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간 건강에 밀크시슬 추출물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면역 불균형하고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이야기 아까 영상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려면 부신을 관리해야 되는데 비타민 B군 C,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아까 이제 염증 관리 부분도 저하증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메가3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은 수면, 규칙적인 운동 이런 부분들이 또 갑상선 건강의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조금 간략하게 줄여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어쨌든 지금 9월 달에 이제 2026회계년도에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전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저도 파트너와 함께 도전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그런 멋진 도전과 그다음에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뉴트리라이트와 함께하는 건강 강의로 귀한 시간 나눠주신 고재영 리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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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